이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으로서 두 번째 효력 요건 목적. 목적은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목적물하고는 다르다는 개념입니다. 이건 목적이라고 할 때는 법률행위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로 가지고 어떤 계약을 맺었다. 청약과 승낙을 해서 이랬을 때 그 권리 의무, 그 내용이 권리 의무죠. 그래 뭐 재산권이나 청구권이라든가 대금 지급 청구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목적은 목적물하고는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 그 내용이 그럼 어떻게 해야 유효가 되느냐? 그 유효 요건을 보면 첫 번째 확정, 두 번째 가능하고 세 번째 적법하고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확정 부분은 뭘 물어보냐면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건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마련되어 있으면 됩니다.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대부분 경우는 확정되어 있겠지만 가령 주식 거래한다든가 했을 때는 가령 뭐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할 때 미래의 어떤 시점에 종가로 한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건 이미 기출 지문이고, 그리고 이제 가능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어떤 재산권 이전이라든가 의무 이행 자체가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는 불능입니다. 가능, 불가능. 그래서 이 불능에는 시험 문제가 가끔 물어보는데,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이 원시적 불능은, 후발적 불능은 이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구별을 하는가.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립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계약 체결, 청약하고 승낙을 했다. 그러면 도달주의니까 도달됐을 때, 물론 격지자 간에 있어서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그때 불가능했다. 그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능했는데 이행할 때까지 그 사이에 계약 성립 후에 이행할 때 그 사이에 후발적으로 나중에 불가능이 된 경우, 이거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이 원시적 불능입니다. 이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후발적 불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후발적 불능에서는 불능으로 된 그 원인이 행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무 이행자에게, 그러니까 재산권을 이전할 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고의과실로 가령 뭐 재산권을 멸실시켰다라든가 이럴 때가 있고, 천재지변이나 뭐 전혀 책임을 기속시킬 수 없는 사유들, 이런 사유에 의해서 불능으로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여튼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행불능이죠.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 되어서 이럴 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후발적 불능에서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계약은 유효고 우리 민법은 위험부담 문제로 해결합니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책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고의과실이었는데 이 손해배상을 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535조에 이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불능에서 원시적 불능이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적법에는 이 법은 임의법규와 강행법규가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은 강행법규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은 임의법규입니다. 이 임의법규는 법규가 있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당사자에게 임의적으로 그걸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맡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되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의법규 법규와 다른 어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강행법규는 시행이 강제되는 것이 어떤 법규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는 무효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강행법규입니다. 그래서 이 강행법규는 물론 이제 분류 방법이 다양한데 통설적인 다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와 관계에 있는 규정인데,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단속 규정은 이건 경찰 행정 단속 목적으로 질서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음식점을 허가를 받으라든가 숙박업을 허가를 받으라든가 또 신고를 하라든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효력 규정은 사법상 민법상 효력을 아예 그걸 위반하면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공인중개업, 중개업을 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든가, 뭐 변호사, 소송을 받는 자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효력 규정에 해당됩니다. 이랬을 때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나눴을 때 여기에 차이는 뭐냐면 위반했을 때는 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 효력이 사법상, 민법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단속 규정을 위반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유효입니다. 유효.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유효라는 것. 그리고 효력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거 바로 이거예요. 무효가 되는 것은 효력 규정을 위반. 물론 이제 위반했을 때 단속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어떤 행정 처분은 받겠죠. 뭐 영업 정지라든가 등등의 어떤 행정 처분을 받겠고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변론을 하고 민법상의 효력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효력 규정은 처벌도 받고 규정이 있으면 받고 효력 자체가 민법상 효력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타당성은 103조, 104조 반사의 질서행위 그리고 폭리행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니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잘 보시고 그리고 불능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에 의해서 구별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으로 일반적 국민들이 그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불능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적법 나와 있죠. 법규. 그럼 어떤 게 강행법규고 어떤 게 임의법규겠는가? 강행법규는 대부분의 우리 사법의 기본 질서와 관련되는 것들, 어떤 뭐 권리 능력이라든가 행위 능력이라든가 어떤 신분 질서, 신분 질서, 그러니까 뭐 가족법 그런 규정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분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법규들. 그리고 경제적 약자보호, 그리고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정들은 임대차 부분들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라든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뭐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거래 안전을 규정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효력 규정 받고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이 위반되면 유효가 된다고 그랬고,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단속 규정에 있어서는 중간 생략 등기, 다음에 물권법에서 할 텐데, 중간 생략 등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뭐 2조에는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고 8조에는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벌금형이나 또는 징역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강행법규죠. 그런데 만약 중간 생략 등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해버렸다는 얘기야.
이랬을 때 그 민법상 어떤 그 등기 이전에는 권리가 이전되는 그 효력을 인정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건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반해서 어떤 그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유효입니다. 유효. 처벌받는 것은 변론을 하고 뭐 벌금형에 처한다든가 징역형에 처한다든가 변론을 하고 민법상의 효력은 유효라는 거랍니다. 유효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이걸 보면 이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그 목적 자체가 법률의 내용 자체가 이렇다면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건 보니까 요건 자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 안 돼 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건 엄청나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103조를 백지조항이라고 합니다. 형법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을 그렇게 규정하면 안 돼요. 그럼 그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사법에 있어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윤리라든가 도덕 이런 부분들 인간관계라는 이런 부분들이 법률로 이 조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사 강행법규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면 무효로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103조에 있어서는 그 유형화가 문제가 됩니다. 유형화. 유형. 어떠한 유형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학위가 이제 이런 것들에서 학위를 따는 것이죠. 박사학위라든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들이 있겠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있겠고,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들, 그리고 지나치게 사형적인 행위들, 도박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제 궁박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인륜에 반하는 행위들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보좌 간에 어떤 뭐 동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되겠죠. 뭐 반인륜적인 행위들, 뭐 첩계약을 맺는다든가 뭐 본처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유효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반인륜적인 인륜에 반하는 행위더라도 첩의 그 아이들, 사생아의 어떤 그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그 생활비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효입니다. 그런 것까지를 무효로 만들면 안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여기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가 문제가 되고 있죠. 자,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는 다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다음 페이지, 하나, 둘, 셋, 세 번째 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관련 문제에서 이중매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례가 있으니까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보면, 법리관계를 보면, 이게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다. 그런데 이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가령 뭐 중도금 주고 대금까지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고, 그런데 두 번째로 병과 이매매하고 이쪽으로 등기를 해줘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병의 지위는 이매수인이죠. 이랬을 때 여기는 이 매매는 그대로 유효겠죠. 이행불능상 이쪽이 만약 이게 유효라면 이행불능상태에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를 해서 대금 지급 채권이라든가 재산권 이전 채권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권이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가 어떤 물권을 권리를 취득해버리면 이제 주장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매매 이게 이제 유효가 되겠는가? 무효가 되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무효가 된다면 우리로서는 재산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갈 수는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유효가 돼버린다면 재산권은 못 찾아가죠. 그래서 손해배상으로만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2 매매가 이게 유효가 되는 거하고 무효가 되는데 유효가 되는 건 문제가 안 될 텐데 무효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제1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쪽으로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제2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이게 배신행위를 한 거죠. 우리 판례는 이럴 때 무효가 될 때 어떨 때냐면 단지 알았다 정도만 가지고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효라고 봅니다. 유효. 악의만 가지고는. 그래서 병이 일매매가 있었구나 하고 알면서 취득했다면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무효가 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제1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럴 때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효가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무효가 됐을 때 이 이 재산권을 지금 등기도 이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 매매는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도 무효예요. 그래서 갑과 병사에는 갑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음에 반사의 질서행위의 효력에서 반환을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반사의 질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병으로부터 못 찾아가요. 그래서 여전히 갑과 병 사이에서는 등기가 되어 있는 이 병이 소유권자로 이렇게 됩니다. 설사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럴 때 이 을이 이 무효를 주장을 해서 찾아갈 수 있겠느냐. 좀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을의 지위는 채권자 지위밖에 안 돼요. 물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권자는 만약 소유권자라면 직접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채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행사 안 하고 갑을 대신해서 찾아오고 다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형식을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법리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반사의 질서행위 유형들을 좀 보고 요건 법률행위 시 판단 시기 다음에 반사의 질서행위 위반의 효과입니다. 위반의 효과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갑과 병이 지금 반사의 질서행위를 했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어요. 이랬을 때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미 이행을 해버렸다. 이럴 때 반환이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안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채권적으로 청구도 안 되고 물권적으로도 안 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되고 그래서 이 당사자 간에 어떤 불법 행위를 해서 권리가 넘어갔다 할 때는 재산권을 못 찾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무효는 만약 이 앞으로 되어서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에게 넘겼어. 정은 만약에 선이라고 합시다. 몰랐다. 무효가 되는 줄 몰랐어. 그리고 대금 주고 등기 가져왔어요. 이럴 때 을은 갑을 대위해서 이걸 말소하고 회복되면 다시 말소하고 회복되면 다시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절대적 상대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반사의 질서행위 무효는 이건 상대적 무효가 아니고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보호 안 된다니 선악불마다 보호 안 돼요. 그래서 물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해서 추인이 가능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무효임을 알고 사후에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추인입니다. 장래를 향해서 유효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추인 안 되고 절대적 무효 제3자 보호 문제가 안 되고 보호가 안 되고 당사자 간의 반환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생존의 기초가 사형적인 공박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판례를 한 번씩 보시고 공박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구민법에서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행민법은 104조를 별도로 규정을 해놨어요. 구민법에는 104조가 없었습니다.
104조를 구체화시켜놨기 때문에 이 104조는 103조의 1유형입니다. 하나의 유형이에요. 이 유형을 별도로 떼어서 별도 조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폭리행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건이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이.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그러니까 가령 갑이 을에게 1억을 줬다. 대금으로. 그런데 을이 X 부동산이 이게 4억짜리다. 이렇게 갔어요. 지급한 거에 대해서 반대로 온 거. 급부와 반대급부라고 그럽니다. 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느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그러면 이건 폭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현저한 불균형으로 볼 것이냐. 우리 판례는 보통 명확하지는 않는데 한 배, 1점 몇 배 정도는 폭리라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2.5배 이상 3배 이렇게 된다라든가 이럴 때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폭리라고 봐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하기는 쉽겠죠. 객관적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시가와 아니면 이 또 계약서 내용, 지급되는 내용들 통장들만 보면 금방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주관적인 요건은 공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공박한 상태, 그러니까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경솔은 어떤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 무경험은 어떤 사회 경험이 없는 것들,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 공박은 대부분의 이제 경제적 공박이겠지만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판례는. 그리고 무경험은 어떤 특정한 이 거래 행위뿐만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 경험이 없는 거야. 사회 경험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 또 하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이 폭리자가 이걸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악의가 있어야 돼요.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건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건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런 것들 전부 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무효를 주장. 물건을 찾아오려고 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걸 이제 증명책임이라고 하는데 입증책임이라고 하고 이제 증명책임이라고 이걸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것으로서 추정이라고 있는데 객관적 요건을 입증을 하면 이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 추정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정이 된다면 이것만 입증하면 될 텐데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박이라든가 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를 입증해야 되고 또 이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효가 됐을 때 당사자가 이제 요건을 받고 당사자가 무효가 됐을 때 이제 당사자가 반환이 인정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반환. 꼭 두 번째 이걸 검토를 하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제3자에 넘어갔을 때 이걸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이랬을 때는 폭리자 이 갑은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가 있죠. 반사의 질서의 행위 중에 하나를 한 거야. 이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을은 피해를 입은 자죠. 어떤 폭리를 반사의 질서 행위를 한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 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갑 앞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바로 다음날 병에게 4억을 주고 받고 등기까지 넘겨줬다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이 을이 이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사의 질서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병이 설사 손이라 하더라도 이 병은 보호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을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이중매매와 다르게 이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을은 직접 행사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폭리행위에 있어서 이 을은 이건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등기가 앞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예요. 무효인 등기예요. 104조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을이 입증을 해서 이거 무효다 하면 을은 여전히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병이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병은 권리를 취득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직접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하고 말소가 되면 가백이 회복이 되면 자기 앞으로 또 여기도 말소한다든가 해서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건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을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행위의 일종인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요건에서 공박경설 무경험 리을번 보세요. 리을번 다음에 이제 대리와 관련돼 있는데 만약 대리인이 어떤 법률행위를 했어요. 이자가 물을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했더라. 이럴 때 이건 주관적 요건, 이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아니면 이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서 어떤 법률행위를 했다든가 할 때, 이 피해자가. 이럴 때는 이 공박은 본인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경솔무경험은 이건 대리인 중심으로 행위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박경솔 불공정한 폭리행위에 있어서 입증 책임 부분 잘 보셔야 될 거고 다음 부분은 이제 법률행위 해석 부분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 조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법규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조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법률 행위는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훨씬 법률 규정보다 불명확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의사표시를 해놨을 때 이 명확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해석 방법과 해석 기준 그리고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이 뭐냐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법률행위 해석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 성질이 뭐냐 법률행위 성질에 있어서는 견해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사실문제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아니다 법률 문제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구별하는 실익은 뭐냐면 이게 다음에 이게 상고 이유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상고 이유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법률의 해석을 잘못했을 때 대법원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면 상고 이유가 되는 거고 대법원까지 갈 수 없고 2심에서 끝나버린다.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사실 문제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미 사실 문제는 사실심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에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확정을 해오라는 얘기야. 대법원은 그것까지 관여하지 않겠다. 대법원은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해서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라든가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대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소송을 한다든가 했을 때 다음에 대법원 가서 따져야지 숨겨놓는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사실 문제인가 법률 문제인가는 상고 이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문제라고 보면 상고 이유가 안 되겠고 법률 문제라고 보면 상고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령 뭐 대금을 매매 대금을 $100라고 한다 이렇게 만약에 규정을 해놨다고 봅시다. 그럼 $100라고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100달러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계약을 체결해놨는데, 그 100이라든가 달러라든가, 그걸 문자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건, 달러라고 썼는지 아니면 달러라고 썼는지, 뭐, 돌러라고 썼는지, 뭐요. 이런 것들을 확정하는 문제는 사실 문제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문자로 써져 있는 달러의 이 경제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홍콩 달러냐, US 달러냐, 아니면 호주 달러냐. 이걸 확정하는 문제는 법률 문제라고 봅니다. 법률 문제.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우리 다수설은 법률 문제라고 봐서 만약 법률행위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방법이나 기준에 있어서 어떤 그걸 그르쳤을 때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상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상고 이유가 된다. 법률 문제로 본다.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 해석 방법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 말이죠. 어떻게 누구 입장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이 있고 뭐가 가장 자연적일까요? 규범적 해석이 있고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자, 입장. 자, 청약서를 보내는 사람 또는 유언서를 쓴 사람. 이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의사표시 어떤 의도로 했겠느냐. 이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이건 표의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명확하게 하는 거. 규범적 해석은 이건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의사표시를 해놨는데 100달러라고 해놨는데 상대방이 볼 때 이것은 US 달러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설사 표의자가 홍콩 달러라고 했다 하더라도 홍콩 달러를 의도로 했는데 규범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건 홍콩 달러가 US 달러야. 이렇게 하면 US 달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 규범적 해석입니다. 보충적 해석은 뭐냐면 자연적 해석도 했는데 그리고 규범적 해석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하는 해석이 보충적 해석이에요. 대부분 보충적 해석은 어떤 게 맞냐면 계약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후유증 계약에서 뭐 교통사고 났을 때 후유증 합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민형사장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고 그냥 뭐 100만 원 받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2달 후에 회복할 수 없는 어떤 노동력이 거의 80%를 상실하는 그런 상해가 발생한 거야. 이랬을 때 이 부분은 그러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민형사장 책임을 안 묻겠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다 말이죠. 빠뜨렸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이건 산자 입장에서 이건 표의자 입장, 상대방 입장이 이건 제3자 입장에서 현실적 의사가 아니라 만약 그 후유증을 발견했더라면 어떤 의사표시를 했겠느냐라고 해서 법관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가상적 현실이다. 여기는 의사 자체가 없는 빠뜨린 부분이니까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 가장 많은 부분. 그리고 이제 자연적 해석에서는 유언과 같은 상대방이 없는 특정한 자에게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연적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오표시무예 이 부분이 자연적 해석의 대표적. 오표시무예는 큰 문제로 시험 지문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로 나왔고 수시로 이게 이제 그 지문에 하나, 둘 지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예도 여러분들이 잘 정의를 해 놓으셔야 돼요. 부동산 이중매매 정확하게 해야 되고 폭리행위 부분 잘 해놔야 되고 그리고 오표시 무예 이것만 해놓으면 이제 앞부분은 거의 뭐 할 게 별로 없죠. 오표시 무예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이미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랬을 때는 원래 당사자가 알고 있는 부분대로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갑토지와 을토지가 있는데 갑토지에 대해서 이게 갑토지가 101번지고 이게 을토지가 102번지입니다. 그래서 101번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A가 부동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공무원들이 국유 잡종지를 불화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것도 잘하는데 공무원들이 뭐 국가 거 제대로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착각이 많이 일어나는데 갑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불화한다고 했어. 계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표기는 계약서에는 을토지를 이렇게 계약서를 표시해버린 거야. 그리고 등기까지 맞춰버렸어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을표시라고 이게 102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A와 B가 맺은 계약 내용은 첫 번째 어느 부분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냐 문제죠. 여기는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102번지라고 적었지만 101번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무효인 등기죠. 갑아가 합의를 했는데 갑토지에서 합의를 했는데 을토지로 등기해 버렸어요. 이건 무효인 등기다. 말소하면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을 앞으로 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무효인 등기인데 계약은 갑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을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착오로 취소가 가능하겠느냐라.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을로 표시되어 있지만 갑에 대한 101번지에 대한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네 번째, 그러면 A와 B가 별도로 갑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소하고 을 토지에 대해 등기 말소하고 갑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자연적 해석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해석 기준으로는 목사 임신입니다.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그리고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그리고 신의칙 에 의해서 이건 해석 기준은 순서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고 거기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상고 이유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 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